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지겹다. 이혼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9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29년째 변함없는 습관이었습니다. 이불을 살며시 걷어내고 일어서는데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그 모습이 든든해 보였는데 요즘은 그저 익숙할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쌀쌀했습니다. 11월 초라 아직 보일러를 틀기엔 애매한 날씨였고 저는 얇은 가디건을 여미며 찬장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29년 동안 매일 아침 만들어온 반찬들이었으니까요. 칼질을 하는 동안 창문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다른 날이 될 거라는 걸. 6시 30분이 되자 저는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출근 준비해야죠. 남편은 평소처럼 인상을 쓰며 일어났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구운 계란말이, 정갈하게 담은 나물들을 식탁 위에 놓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밥 먹어요. 응. 남편은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뜨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국물만 조용히 떠먹었습니다. 밥상머리는 고요했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 목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각도상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도 보고 싶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저는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더니 기침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야. 업무 관련.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국을 떠먹었습니다. 못 본 척하자. 착각이겠지.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29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모른 척, 참는 척, 괜찮은 척.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그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비누 거품이 손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을 닦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회사 직원일까? 아니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29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가슴 한켠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은 오후 내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저녁 반찬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문자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거기에 남편의 옛날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백 개의 문자, 사진, 음성 메시지. 오빠, 오늘 뭐 입고 나올까? 어제 호텔 완전 좋았어. 다음엔 더 비싼 데 가자. 마누라한테 언제 이혼 얘기해? 기다리는 것도 한계야.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구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른 척 해야 하나? 따져 물어야 하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처럼 가방을 받아들고 평소처럼 저녁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 저를 피하는 듯한 시선. 순애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지겹다. 이혼하자.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끝이야. 29년 동안 살아봤는데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은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고 발전도 없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하듯 감정 하나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고칠 게 아니야. 난 이제 당신이 싫어. 그냥 헤어지자. 재산은 반반 나눠가지고. 그럼 그 여자는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 봤어요. 감히 내 핸드폰을.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미안해요. 하지만 29년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래서 뭐 29년 살았으면 이제 그만 살아도 되잖아. 난 새 인생 살고 싶어.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재밌는 사람이랑. 남편은 가방을 집어들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집은 일단 당신이 써. 대신 재산 정리는 내 말대로 해. 쾅 마이너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9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는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로 부엌에 갔습니다. 차가운 물을 한 컵 마셨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핏기 없는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맞아. 나는 이렇게 늙었지. 그 여자는 틀림없이 젊고 예쁠 겁니다. 저처럼 손이 거칠지도 않고 얼굴에 주름도 없겠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소리가 커졌고 결국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29년.
29년을 뭐라고 산 거지?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하면 옆에서 조용히 위로해주고 시부모님 병간호하고 딸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만의 꿈도 나만의 시간도 없이 그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이혼이라니 나는 대체 뭐였던 거지? 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안방이 아니라 작은 다용도실로 갔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을 열고 제일 밑 서랍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29건의 가계부. 1996년부터 2025년까지 결혼한 그 해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가계부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한 권씩 꺼냈습니다.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진 않았어. 저는 전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전부 기록했으니까. 첫 번째 가계부를 펼쳤을 때 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1996년 11월 4일. 결혼식 비용 2,800만 원. 시아버지께서 1,500만 원 보태주심.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결심. 저는 29건의 가계부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9년 동안 바보 아니었어.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벽이 올 거라는 걸.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빠가 왜 바람 피웠겠어요? 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들려왔을 때 저는 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씻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딸 수진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한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이혼한다고. 수진아, 엄마 왜 아빠 잡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빠가 왜 바람 피웠겠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재미없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고 꾸미지도 않고 발전도 없잖아요. 저 부끄러워요. 친구들 엄마는 다 일도 하고 멋있게 사는데 우리 엄마만 촌스럽고. 어쨌든 아빠 말대로 하세요. 재산 나눠받고 조용히 헤어지는 게 나아요. 소송하면 저까지 창피해요. 뚱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이런 말을? 28회 동안 키운 딸. 밤새워 간호하고 학원비 아끼려고 제 옷 사는 것도 참았던 딸. 그 딸이 저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남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분할 조정을 위해 법무법인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검은색 블라우스, 색바랜 회색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나? 내가 정말 촌스러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은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20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리셉션과 가죽 소파가 보였습니다.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순애님이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젊은 여자, 화장이 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남편 팔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희죽 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구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는 강민수 씨 측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남편 옆에 앉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순애 씨는 혼자 오셨나요? 변호사 선임 안 하셨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재산 분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수 씨와 박순애 씨의 혼인 기간은 29년입니다. 그동안 형성된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예금 약 8천만 원, 그리고 강민수 씨 명의의 퇴직금 2억입니다. 총 3억 정도 되는군요. 그럼 반반. 제가 말하려는데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박순애 씨가 혼인 기간 중 경제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살림만. 그렇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봐야 합니다. 강민수 씨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돈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집안일을 하면서 집안일은 재산 형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박순애 씨에게 재산의 30%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약 9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30%요? 네. 그것도 강민수 씨의 선처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줄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옆에 앉은 여자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이게 꿈인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강민수 씨가 가져갑니다. 대신 박순애 씨께 전세금 정도 드리겠습니다. 집을 뺏긴다고요? 뺏는 게 아니라 합의하는 겁니다. 박순애 씨 소송 가면 더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합의하시죠.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야, 그냥 서명해. 29년 살았으면 됐잖아. 이제 우리 각자 인생 살자. 너도 알잖아. 우리 더 이상 안 맞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명하면 끝나는 거야. 29년이 9천만 원이 되는 거지. 펜 끝이 서류에 닿으려는 순간 박순애 씨는 정말 무능하시네요. 옆에 앉은 그 여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9년을 살았는데 이것밖에 못 받아요? 저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지원아, 조용히 해. 남편이 제지했지만 그 여자는 계속 웃었습니다. 오빠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무능하니까
오빠가 저한테 온 거죠.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능하다. 딸도 그랬습니다. 이 여자도 그랬습니다. 변호사도 그런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서명 못하겠어요. 뭐? 남편이 인상을 썼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서명 안 하면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능하다. 촌스럽다. 재미없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순이야.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집 좀 가도 돼? 그래, 와. 지금 당장 와. 저는 지하철을 타고 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동생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 집 소파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 통보, 딸의 차가운 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산 분할 조정까지. 동생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 개자식들. 순이야. 아니, 진짜 미치겠네. 29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만 준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뭐? 언니 보고 무능하다고? 미쳤나? 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언니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무능한 건 맞잖아. 29년 동안 집안일만 했고 경제 활동도 안 했고. 언니, 동생이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언니는 무능한 게 아니야. 언니는 너무 착했던 거야. 너무 참았던 거고. 언니, 그냥 당할 거야? 정말? 저 개자식들한테 그냥 당하고 끝낼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 언니한테 뭐 없어? 증거 같은 거? 남편 잘못한 거? 가계부. 응? 29년 동안 가계부를 썼어.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증거가 돼? 모르겠어. 하지만 거기에 전부 다 적혀 있어. 남편이 쓴 돈, 숨긴 돈, 이상한 지출 내역. 전부. 동생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그거 가져와. 당장. 그리고 변호사 만나자. 무료 상담이라도. 하지만 언니, 이대로 끝낼 거야? 29년이 9천만 원이야? 말이 돼? 그리고 무능하다고? 촌스럽다고? 그 말 듣고 그냥 참을 거야? 저는 동생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화내주는 동생. 그래, 이대로는 안 돼. 뭔가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집에 가서 가계부 가져올게. 그래. 그리고 내일 당장 법률 상담소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용도실로 가서 옷장을 열고 서랍을 꺼냈습니다. 29건의 가계부. 저는 가계부를 하나씩 꺼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5월 12일. 저녁 식사비 15만 원. 회사 법인카드 영수증 집에 있음 마이너스 이상함. 2010년 3월 28일. 시어머니 유산 1억. 남편이 5천만 원은 어디 썼다고 함. 확인 필요. 2018년 6월 3일. 남편 계좌에서 200만 원 인출. 사용처 불명. 한 줄 한 줄. 29년의 기록.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 가계부를 가방에 넣으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민수.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바닥에 29건의 가계부를 펼쳐 놓았습니다. 1996년부터 2025년까지 1585일의 기록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각 가계부마다 색깔별로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은 의심스러운 지출, 빨간색은 거짓말한 내역, 파란색은 숨긴 돈. 손이 바빠졌습니다. 1998년 8월 15일. 남편 회사 야유회비 50만 원 요구. 하지만 같은 회사 다니는 김 과장 부인이 30만 원만 냈다고 함. 노란색 포스트잇. 2005년 12월 3일. 보너스 300만 원 받았다고 함. 하지만 통장에 200만 원만 입금됨. 100만 원 어디로? 빨간색 포스트잇. 2015년 4월 22일.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함. 하지만 그날 저녁집 근처 호텔 주차장에서 남편 차 목격. 빨간색 포스트잇.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포스트잇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은. 나는 이걸 전부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생 순이었습니다. 언니 뭐해? 10시까지 법률상담소. 말을 멈춘 순이가 거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가계부들, 영수증들, 포스트잇들이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다 뭐야? 29년. 저는 가계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내가 본 것, 들은 것, 의심했던 것. 전부 여기 있어.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가계부들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대박이다. 응? 이거 그냥 가계부가 아니잖아. 이거 완전 증거 자료야. 영수증도 있고 메모도 있고. 언니, 이거 가지고 가자. 빨리. 저희는 가계부 29건과 영수증 봉투들을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법률상담소는 지하철역 근처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좁은 복도. 화려한 법무법인과는 달랐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박순애 씨 맞으시죠?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명찰에는 정미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시고요. 상담실은 작았습니다. 책장 가득 법률 서적들, 낡은 책상 하나. 하지만 정미연 변호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혼 상담이시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이혼 통보, 재산 분할 조정에서 들은 30%라는 숫자까지. 정미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는군요. 흔한 수법이에요. 그런데 박순애 씨,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2권, 3권. 책상 위에 가계부가 쌓여갔습니다. 정미연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 가계부예요? 네. 2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29년.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가계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고 점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날짜별로 지출 내역이 다 있고 영수증도 붙어 있고. 잠깐만요. 이건? 변호사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회사 법인카드로 저녁 먹고 영수증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죠. 이건 횡령이에요. 명백한. 변호사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 유산 중에 5천만 원이 사라졌다? 네.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1억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반은 동생한테 줬다고 했는데 시동생한테 확인해 보니 3천만 원만 받았대요. 2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문제네요. 유산 은닉. 변호사는 다른 가계부들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순애 씨,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네. 이거 그냥 가계부가 아니에요. 이건 29년간의 범죄 기록부예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횡령, 탈세, 유산 은닉, 재산 숨김. 여기 증거가 다 있잖아요. 영수증까지 있고.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남편 쪽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순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언니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기고 말고요. 이 정도 증거면 80% 이상도 가능해요. 아니, 위자료까지 받으면.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봐도 5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억이요? 네. 횡령한 돈, 숨긴 재산, 부동산, 예금.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물론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변호사는 가계부를 다시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핸드폰에서 본 그 여자의 전화번호, 사진, 문자 내용을 손으로 베껴 적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이지원이에요. 나이는 35살이고 남편 회사 거래처 직원이래요. 변호사는 노트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혹시 이 사람 전과 기록이나 빚이 있으면 더 유리하거든요. 조사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변호사는 가계부들을 정리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순애 씨,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끝까지 가실 건가요? 이거 시작하면 남편이랑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딸도 힘들어할 수 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봤던 그 여자의 비웃음. 무능하시네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합니다. 확실해요? 네. 29년 동안 바보처럼 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가치를 찾고 싶어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일단 이 가계부들 전부 복사할게요. 영수증도 스캔하고, 그 다음 남편 회사에 횡령 관련 자료 요청하고. 변호사는 빠르게 메모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면 자료 정리 끝날 거예요. 그럼 재조정 신청하고 소송 준비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완벽한 증거 자료는 처음 봐요. 상담실을 나올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혹시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나는 무능하지 않아. 바보도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언닌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응. 29년이 헛되지 않을 거야. 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다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봤습니다. 1996년 11월 4일. 오늘 결혼했다.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2003년 9월 1일.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 남편이 바빠서 나 혼자 갔다.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남편은 골프. 수진이랑 둘이 놀이공원 갔다. 한 줄 한 줄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슬픈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저는 빈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오늘 나를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혹시 박순의 사모님이십니까?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민수 부장님 회사 후배 김철수라고 합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 회사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보낸 건가? 협박하려고? 무슨 일이신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요.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자 김철수라는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이거 봐주세요. 이게 뭔가요? 강민수 부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강 부장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지금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만 당한 게 아니더라고요. 10년 동안 회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거래처 리베이트 착복, 가짜 영수증 처리, 총액이 2억이 넘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약서 사본, 이메일 출력물, 빼곡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사모님이 이혼 소송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회사에 소문 났거든요. 사모님, 이거 쓰세요. 강 부장 재산 대부분이 이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법정에 제출하면 김 과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 부장은 끝입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사모님도 재산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가져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저도 이미 회사 감사팀에 제출했어요. 어차피 조사 들어갈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드리는 게 제 양심상 맞는 것 같아서요. 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부장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저도 그 사람 밑에서 10년 일했는데
겉으로만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꼭 이기세요, 사모님. 김 과장이 카페를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어 남편이 10년 동안 회사 돈을 빼돌렸다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신감? 아니면 안도감? 이상하게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과장 얘기를 했고 변호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거면 완벽해요. 바로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 수진아, 왜 그래? 엄마, 그 여자가 임신했대.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 아빠 여자친구, 이지원이라는 사람, 임신 8주래. 그게 사실이야? 아빠가 방금 전화했어. 빨리 이혼해야 한대. 아기 낳기 전에.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아빠가 다른 여자애를 낳는다고? 수진아, 진정해. 일단 엄마가 빨리 서명만 했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 왜 자꾸 버티는 거야? 수진아, 나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다 알면 어떡해. 엄마 때문이야, 다. 뚱 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8주, 아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임신을 했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순애야, 들었지? 지원이가 임신했어.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명해. 더 이상 끌 시간 없어. 애 낳기 전에 정리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저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임신한 거 확실해요? 확실하지. 병원에서 확인했어. 언제요? 어제. 증명서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증명서? 임신 확인서요. 봤냐고요? 그건 지원이가 보여줬어. 사진으로요? 그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 병원 확인서 사진.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진 저도 볼 수 있어요? 왜? 의심하는 거야? 네. 의심해요. 남편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확인서였습니다. 이지원. 임신 8주.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당연하지. 병원에서 받은 거라고. 그럼 병원 이름이 왜 안 보여요? 그리고 의사 도장도 이상한데.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확인서 구석이 흐릿했고 병원 로고가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편집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럴 리 없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지원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있죠. 당신이 빨리 이혼하고 결혼하게 만들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속은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병원 가서 확인해봐요. 진짜 임신한 건지. 남편은 말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측은하다기보다는 허무했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다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다니. 나가주세요. 순애야, 나가달라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하지만, 빨리 나가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저는 다용도실로 가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29건의 가계부와 김 과장이 준 회사 서류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18년 6월 3일. 남편이 늦게 들어옴. 술 냄새와 향수 냄새. 2019년 10월 15일. 남편 셔츠에 립스틱 자국. 물어보니 회식이라고 함. 2021년 2월 8일. 남편이 주말에 골프 간다고 함. 하지만 골프채는 집에 그대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야. 29년 동안 전부 봤어. 전부 기억해. 다음 날 저는 정미연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과장이 준 서류를 건네며 어젯밤 있었던 임신 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 거짓말. 흔한 수법이에요. 남자를 조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무시하세요. 진짜든 가짜든 우리 소송이랑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남편 외도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변호사는 김 과장이 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회사 횡령까지 더해지면 박순애 씨는 재산의 90%도 가능해요. 90%요? 네. 남편이 범죄로 번 돈이니까요. 게다가 위자료까지 더하면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소 6억은 나올 것 같네요. 6억?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언제 재판이에요? 2주 후요. 준비 끝나면 바로 소장 접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어제 너무 심하게 말했어.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혼란스러워.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회사 돈도 빼돌리고 거짓말도 하고. 엄마는 알고 있었어? 조금. 왜 말 안 했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너도 안 믿었을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를 무능하다고 했잖아. 그거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도 무능했던 건 맞아. 아니야. 엄마는 강했어. 29년 동안 참고 살았잖아. 응. 엄마 이겨. 꼭. 나도 엄마 편이야. 뚱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이는군.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29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정미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가계부 29건을 날짜 순으로 분류하고 중요한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영수증 수백 장을 스캔했고 김 과장이 준 회사 서류들도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비됐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평소처럼 수수한 옷? 아니면 아니야. 오늘은 달라야 해. 저는 3년 전 딸 결혼식 때 입었던 베이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져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니 괜찮았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처음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었구나. 법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높은 천장, 긴 복도, 수많은 사람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가계부 29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든든했습니다. 박순애 씨 여기에요. 정미연 변호사가 법정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이정훈 변호사, 외도 상대 이지원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도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착석하세요. 오늘은 강민수 씨와 박순애 씨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조정입니다. 양측 변호사 입장 말씀해 주세요. 남편 측 이정훈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희 의뢰인 강민수 씨는 29년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박순애 씨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30%의 재산 분할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애 씨 측 변호사는요? 정미연 변호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박순애 씨가 80% 이상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웅성웅성 마이너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고 이정훈 변호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80%라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미연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두 권, 세 권. 책상 위에 가계부가 쌓여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29년간의 가계부입니다. 정미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순애 씨는 결혼한 1996년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강민수 씨의 범죄 기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범죄?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횡령, 탈세, 재산 은닉.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미연 변호사는 가계부 한 권을 펼쳤습니다. 2003년 5월 12일 강민수 씨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 15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영수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변호사는 다른 가계부들을 펼쳤습니다. 10년간 200건이 넘습니다. 총액 2억 원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강민수 씨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 1억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씨는 박순애 씨에게
5천만 원만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건 남편이 일어서려다가 이정훈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동생의 진술서와 은행 기록이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강민수 씨는 5천만 원을 숨겼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그 주식 가치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정미연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정미연 변호사는 김 과장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수 씨의 회사 동료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강민수 씨는 10년간 회사 돈을 횡령했고 동료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현재 회사 감사팀이 조사 중입니다. 탁 판사가 망치를 쳤습니다. 강민수 씨, 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형사 고발도 가능하겠네요. 이정훈 변호사, 재산 분할 30%가 합당하다고 하셨죠? 그건 범죄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박순애 씨가 80%를 요구하는 게 오히려 관대한 것 같은데요. 이정훈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남자, 사랑했던 남자, 믿었던 남자, 그 남자는 지금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인가? 가슴 한켠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아니면 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판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측은 2주 내에 합의안을 제출하십시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그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순애야,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 29년 동안 가계부를 썼다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죠. 무능하고 촌스럽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하지만 나는 전부 봤어요. 전부 기억했어요. 29년 동안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순애야, 제발. 29년 전에도 당신은 그렇게 말했죠. 날 믿어.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남편을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미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2주 후면 끝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잘 끝났어. 엄마가 이겼어. 수진아, 사랑해.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 나도 사랑해. 오늘 저녁에 갈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법정에서 승리한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식욕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려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순애야,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남편은 달라 보였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 핏발선 눈.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현관 앞에서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9년 동안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애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있는 줄. 지원이한테 속은 것도, 회사 일도 전부. 내가 미쳤었어. 일어나요. 아니야.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29년이야, 순애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게 다 의미 없는 거야? 우리. 그래도 행복한 순간도 있었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행복한 순간.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함께 본 일출. 딸 수진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기뻐하던 얼굴. 처음 아파트를 샀을 때 함께 웃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애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회사 일도 정리하고 지원이도 완전히 끊고 우리 둘이서 다시. 그만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59세 남자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은 무릎 꿇은 아빠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수진아, 엄마 좀 설득해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수진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원래대로 살 수는 없을까? 수진아,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 근데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 아빠, 나. 우리 셋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부모 이혼한 애가 되기 싫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명절 때는 어디가? 엄마, 제발. 딸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가족 지키자. 응?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요. 둘 다. 순애야, 일어나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과 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혼자 생각 좀 하게. 순애야, 그럼 생각해 준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남편과 딸이 집을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9년. 그 세월이 정말 의미 없었던 걸까? 저는 핸드폰을 집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순이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은 것, 딸이 운 것, 다시 시작하자는 말. 동생은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 응? 속지 마. 저 인간 또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 진심? 언니, 29년 동안 언니를 속이고 거짓말한 인간이 갑자기 진심일 리 없잖아. 동생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은 법정에서 져서 패닉 상태인 거야. 재산 잃을까봐 두려운 거지.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뭐가 있어? 언니, 수진이도 마찬가지야. 엄마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창피해서 그러는 거잖아. 수진이는 아직 어려. 28이면 어른이야. 언니, 지금 물러서면 다 끝이야. 29년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야. 언니가 29년 동안 기록한 게 뭐야? 왜 가계부를 썼어? 이 순간을 위해서잖아. 이제 와서 포기하면 그 세월이 진짜 헛된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떠졌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일어나서 다용도실로 갔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한 권 한 권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11월 4일. 오늘 결혼했다.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1997년 6월 15일.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나한테 화를 냈다. 1998년 3월 22일. 시어머니가 내 요리가 맛없다고 했다. 남편은 가만히 있었다. 2002년 9월 30일. 딸 수진이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 남편은 회식이라고 안 왔다. 2010년 7월 8일.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잊어버렸다.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남편은 골프. 나랑 수진이는 집에서 둘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순간보다 슬픈 순간이 더 많았다는 걸. 웃었던 기억보다 울었던 기억이 더 많았다는 걸. 저는 마지막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 나는 무능하고 재미없대. 2025년 11월 1일. 법무법인에서 30%만 준다고 했다. 그 여자가 나를 비웃었다. 2025년 11월 12일. 오늘 나를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9년. 나는 뭘 하고 산 거지?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만약 지금 용서한다면? 또다시 똑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남편은 또 거짓말할 거고 저는 또 참을 겁니다. 딸은 또 저를 무시할 거고 저는 또 괜찮은 척 할 겁니다. 그렇게 또 29년을 살 건가요?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빈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오늘 나는 결심했다. 29년은 충분했다.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올 거라는 걸. 2주가 다시 지났습니다. 최종 재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밤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던 모습, 우는 모습, 애원하던 목소리. 딸도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리 가족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매번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29년의 기록. 그것이 저에게 답을 줬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두려움, 아니면 설렘. 법원에 도착했을 때 정미연 변호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애 씨,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혹시 마음 바뀐 거 없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합의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재산 50%의 위자료 5천만 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소송 길어지면 힘들 수 있고,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남편, 이정훈 변호사,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딸 수진, 동생 순이도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저를 향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언니.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여자 판사였습니다. 착석하세요. 오늘은 강민수 씨와 박순애 씨의 최종 재판입니다. 먼저 양측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재산 50%, 위자료 5천만 원을 제안했으나 박순애 씨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박순애 씨 측은요? 정미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재산 80%, 위자료 2억을 요구합니다. 웅성웅성 마이너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지난 조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3일 전 강민수 씨가 외도 상대 이지원 씨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그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이정훈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강민수 씨가 박순애 씨 집에 찾아왔을 때 거실에서 통화한 내용입니다. 본인 집에서 녹음한 건 합법입니다. 정미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재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마이너스. 잡음이 들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아. 오빠 어떻게 됐어? 마누라 설득했어?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뭐, 아직도? 오빠 언제까지 그 멍청한 년한테 끌려다닐 거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번에 말했잖아. 그냥 애교 부리고 눈물 흘리고 용서 빌면 넘어간다고. 29년 동안 바보처럼 산 년이잖아. 딸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아휴, 답답해. 오빠, 그냥 합의금 적당히 주고 빨리 끝내. 내가 임신했다고 또 거짓말할까? 그건 지난번에 들킬 뻔했잖아. 그럼 다른 방법 찾아봐. 어쨌든 빨리 해. 나도 기다리는 것도 한계야. 오빠 재산 절반이라도 빨리 챙겨.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그래. 사랑해, 오빠. 그 늙은이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뚝 마이너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들은 게 사실입니까? 저는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횡령, 탈세, 재산 은닉,
그리고 지금 들은 녹음까지 이게 전부 오해입니까?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애 씨,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29년 동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바보 아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구웠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딸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29건의 가계부.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가계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9년 동안 저는 전부 봤습니다. 전부 기억했습니다. 전부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날짜, 거짓말한 내용, 숨긴 재산, 외도의 흔적, 한 줄 한 줄 빠짐없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가계부 한 줄 한 줄이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무능하다고 했죠. 촌스럽다고 했죠. 발전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29년 동안 이 집을 지켰습니다. 딸을 키웠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대가가 바보라는 소리였습니다. 멍청한 년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29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를 무시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 있습니까?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강민수 씨는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야, 미안해. 정말 피고는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지 마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그럼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탕마이너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민수 씨와 박순애 씨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박순애 씨 85%, 강민수 씨 15%로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강민수 씨의 횡령 혐의는 검찰에 통보하겠습니다. 탕, 망치 소리가 2번 더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29년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재산도 받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요? 방청석에서 동생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이겼어. 언니가 이겼어. 순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언니. 정말 잘했어. 딸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오해했어. 수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대단해. 정말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29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는 남이 된 사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섰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9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엄마, 집에 갈까? 딸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응, 가자.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29년 동안 매일 보던 거리, 가게들, 사람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동생 순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 순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들어가자. 내가 음식 준비해 왔어. 오늘은 축하 파티야.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거실, 똑같은 소파, 똑같은 식탁.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코트가 걸려있던 옷걸이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겼는데, 재산도 받았는데, 제 가치도 증명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자, 다 됐다. 건배하자. 순이가 맥주 캔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언니를 위해 건배. 29년 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이겼어. 축하해. 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맥주를 마시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순이와 수지는 재판 이야기, 남편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안 좋아? 아니야. 그냥 피곤한가 봐. 그래,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 일찍 자. 밤 9시쯤 순이와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식탁 앞에 섰습니다. 29년 동안 매일 아침 밥을 차렸던 곳. 이제는 혼자 먹게 되겠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29년 동안 남편과 함께 잤던 침대. 이제는 혼자 자게 되겠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늙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재산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저는 다용도실로 가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29건의 가계부. 바닥에 펼쳐놓고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11월 4일. 오늘 결혼했다.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웠고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2000년 8월 15일. 오늘 수진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처음 말했다.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남편이 목걸이를 선물했다. 저렴한 거지만 기뻤다. 그때는 작은 것에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7월 8일.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잊어버렸다. 2015년 3월 14일.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소리를 질렀다. 2020년 9월 20일. 수진이가 엄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물었다. 2025년 10월 29일.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다. 행복했던 순간보다 슬펐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웃었던 기억보다 참았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 29년이 전부 의미 없었던 걸까요? 저는 한참을 가계부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을 때 동생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안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언니 잘 거 알았어.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 순이는 들어와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계부들이 펼쳐진 걸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또 가계부 보고 있었구나. 응, 언니.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해? 모르겠어. 이긴 거 후회하는 거야? 아니면 29년이 후회되는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소주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가? 29년 동안 참은 것도 대단하고, 가계부 쓴 것도 대단하고, 끝까지 싸운 것도 대단해. 전부 바보 같은 짓이었을지도 몰라. 아니야.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바보가 아니야. 언니는 강했던 거야. 강하다니? 응. 29년 동안 가족을 지켰잖아. 수진이를 키웠잖아. 집을 지켰잖아. 그게 쉬운 일이야? 순이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언니가 언니 자신을 찾았다는 거야. 내 자신? 응. 언니는 29년 동안 강민수의 아내, 수진이 엄마로만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박순애로 살 수 있는 거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 박순애가 누군지 모르겠어. 29년 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이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천히 찾으면 돼. 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아직 58살이야. 인생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언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돼. 하고 싶은 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꿈은? 목표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것. 순이와 소주를 마시고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순이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가계부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가계부, 29번째 권. 몇 페이지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무엇을 쓸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29년이 끝났다. 이겼다. 재산도 받았고 위자료도 받았다. 내 가치를 증명했다. 하지만 외롭다. 슬프다. 허전하다. 29년이 의미 있었을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무능하지도 않았다. 나는 강했다. 펜을 멈추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박순애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은 깜깜했지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시작.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제 시간을 제가 쓸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29건의 가계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만. 과거는 과거야.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잘 자. 내일 점심 같이 먹을까? 엄마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사랑해.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나도 사랑해.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혼자 누워있는 침대는 넓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딸이랑 점심 먹고 동생이랑 차 마시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되니까요. 이제는 제 속도로,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되니까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9년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박순애,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순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순애처럼 누군가를 위해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오셨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바보도 무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세월은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